안녕하세요. 민법 실전 조문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리사스쿨의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계획서 좀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계획서 보시면 기간은 8회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읽어보실게요.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문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조문 문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보는 판례는 다 맞추는데 조문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추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함께 전체적으로 조문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대충 이맘때쯤 이제 조문 강의 매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 맨날 말씀드리죠. 조문을 밑에 이제 튼튼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문이 잘 안 돼 있으면 위에 있는 판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교 판례도 많고, 그죠? 이제 헷갈리는 판례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주소에 딱딱 찾아가야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체계적으로 잡히고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조문이 기초를 잡아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조문부터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기초를 다시는 이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판례는 열심히 보는데 사실 조문 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럴 타이밍. 그래서 이제 조문 한번 좀 건드려주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조문 강의지만 이게 실전 조문 강의 때문에 처음에 이제 민법 입문하는 수험생들 상대로 조문 강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실전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문 강의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보시면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문의 내용은 이제 당연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나아가 그 조문을 기초로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다만 이게 조문 강의다 보니까 8회로 이제 8회도 적은 건 아닌데 8회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판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문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판례를 또 너무 많이 봐버리면 조문 강의의 의미가 또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과 직결되는 판례 정도로 한정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지금 우리 8회인데 이제 한 2주 좀 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해드린 판례 말고 이제 여력이 되시면은 복습하실 때는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요 8회 정도 기간에 민법을 1회 독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밑에 써놨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강의에서 다른 조문을 기초로 여태까지 학습해왔던 판례와 기출문제 등 추가해서 이제 살을 좀 붙여나가시라, 이런 얘기고, 이제 8회만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죠. 지금쯤 이제 슬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만 읽어도 거기에 관련되는 판례와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문단 보시면, 이번 강의는 이제 조문 강의이므로 다른 강의에서와 다른 강의에서 그러니까 채권 강론 맨 마지막에 하니까 좀 등한시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채권 강론은 조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 강의는 채권 강론을 이제 제대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강의 순서를 채권 강론부터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밑에 진도표 보시면, 채권 강론부터 시작해서 채권 총론, 물권법, 민법 정식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획서하고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527조 가실게요. 527조. 채권 강론부터 합니다. 자, 527조 보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2장 계약이고, 우리 아시다시피 채권 강론 보면 계약부터 나오죠. 그리고 제1절 총칙, 계약 총칙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절 계약 각집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여, 매매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계약 총칙을 보면,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동시화명권, 이제 위헌부담 이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 이렇게 이제 크게 목차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계약 강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제1권 계약의 성립이다. 그래서 이제 527조 보시면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문이고, 이게 청약도 이제 의사표시다 보니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당연한 법리인데 조문에 적혀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8조 가시면,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29조를 보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 나오는데, 승낙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안 정해놓을 수도 있는데, 사실 승낙 기간 정해놓지 않아도 그냥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28조 보시면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이제 승낙 적격이라는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승낙 기간을 정해놨는데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을 안 하면 그죠?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그죠? 그죠? 승낙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을 잃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늦게 도착하면 이게 늦게 도착했다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때 청약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청약 기간을 승낙 기간을 정해놨다. 뭐 1개월 정해놨다. 이제 1항은 그럼 승낙 기간 내에 그러니까 승낙 발송은 이때 하죠 주로. 그죠? 승낙 발송은 이때 하는데 발송은 이때 했는데 도달이 어땠다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제 1항은 무슨 얘기냐? 승낙이 이제 기간 밖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청약이 요 기간 도달하는 순간 청약이 실효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과 승낙이 만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승낙 기간 도과해서 도달해 버리면 청약이 실효돼 버리니까 이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런 얘기. 너무 기초.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승낙을 요때 발송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좁으니까 편지 보내면 보통 2, 3일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게 보냈는데 근데 우체국의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 청약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이제 2항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냈다는데 안 도착했다. 그래서 이게 기간 도과해서 늦게 도착했다면 연착이죠. 그죠? 그러면 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늦게 도착했으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승낙이 이때 도달했지만 요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준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발송도 됐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겠죠. 그죠? 요게 이제 2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단서법이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던데 이번에 이제 지연의 통지.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보면 자, 늦게 도달했을 때 도달한 이후에 야 늦게 도달했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보냈다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이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야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라고 지연의 통지를 해도 똑같은 취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청약자는 이 도달하기 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연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달한 이후에 늦게 도달했다고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안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이 성립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죠? 뭐 잘 아실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항 보시면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 성립돼버린다. 되셨죠? 이런 구조로 가고 그다음 이제 529조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성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것만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29조에는 뭐 이제 2항 3항이 없는데 뭐 이제 528조 2항 3항 뭐 유추정한다는 게 다수설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승낙 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면 된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530조 보시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이다.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통지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늦게 도달한 거 됐다 그러면은 늦게 도달하는 게 이게 늦게 도달한 게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약이 실효돼가지고 둘이 못 만나갖고 계약 불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530조에서 요 나중에 도달한 요 승낙을 뭘로 본다?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청약했고 을이 승낙 발송했으면은 을의 나중에 한 승낙이 기간 도과된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 갑이 다시 승낙해줘야 된다는 거죠.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냥 걷다 대고 또 승낙하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이 여기 이제 발신주의 예외인 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표시는 이제 도달주의 원칙인데, 요거 이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다 그려놨는데, 그죠? 자, 승낙이 요때 도달하고, 그러니까 승낙의 발송은 요때 했는데, 요때 도달했다 그러면은 계약 성립 시기는 도달 시가 아니라 발송 시죠. 요게 이제 그 예외다. 그래서 발신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 예외다. 그죠? 예외적 발신주의다. 그죠? 그래서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쉬운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노트 1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 노트 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충돌 문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좀 이제 뭐 나중에 궁금해하고 그럴까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뭐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자, 조금 전에 말씀한 이제 528조는 이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실효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계약은 불성립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낸거는 이때 보냈거든? 이때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531조에 따르면 이미 이때 계약이 성립해야 돼. 발신주의니까. 그죠? 이게 둘이 무슨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죠? 충돌 문제가 좀 생기죠. 예외적 발신주의라고 그랬으니까 531조는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게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성립되니까 이게 528조니까 이 둘이 무슨 되는 거 아니냐,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통설은 이제 뭘로 해석해요? 해제 조건설로 해석해요. 그래서 일단 531조에 따라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주는데, 나중에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 조건이 성취된 거니까 소급해서 이제 효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은 불성립한 게 된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528조에 따라서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걸 이제 해제 조건설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노트 1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32조 가시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청약자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뭐 제가 뭐 교재에도 써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서점에서 책을 보내오면 그냥 책을 가지고 싶으면 자기가 거기다 이름을 그냥 써버린다. 그죠? 그러면 이름을 쓰는 순간 매매 계약이 뭐 이건데 체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문을 가끔 이제 그 혼동시켜서 물어보는 게, 이러한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승낙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이 사람이 사인했네, 그거를 안 때 성립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인하는 순간 성립되는 거야? 사인하는 순간 성립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조문에 나와 있듯이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거는 상대방이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가끔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3조 교차 청약. 이거는 이제 뭐 청약 승낙이 아니라 양쪽에서 둘 다 청약했죠. 그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4조 보시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다. 그죠? 그래서 청약은 뭐 10억에 팔겠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럼 난 8억에 사겠다 이러면 변경을 가했죠. 그럼 계약 성립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기존의 청약은 실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534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 그 보충자료를 좀 보시면, 그래서 534조는 그냥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돼 있고, 이 그 청약이 실효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판례가 정확하게 이제 실효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판례 자료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밑줄만 따라오세요. 매수인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건 조문인데 뒤에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해도 종전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갑니다. 그냥 요건 이제 좀 중요한 조문이죠. 그래서 자, 그 1항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거기에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이른바 실내이익 배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535조가 실내이익 배상의 대표적인 이제 근거 규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이다. 자,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맨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행이익,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논리 전제죠. 그죠?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을 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건을 좀 보시면 그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체계적인 문제죠.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아시다시피 이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이면, 특히 이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근데 이제 계약이 그냥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고. 그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면 아시다시피 계약은 유효한데, 뭐 어쨌든 상대방이 규칙사에 있으면 일단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상대방이 규칙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위험 부담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하지. 그죠? 그런데 다만 뭐가 하나 더 있다. 535조. 실내이익. 그래서 그런데 갑이 X 건물을 이제 을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계약. 우리 이제 을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드디어 나도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러고 막 신뢰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멸실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은 없는 물건을 이제 뭐 팔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을에게 이제 계약이 무효니까 X 건물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는 전혀 안 생기고, 그죠? 계약이 무효니까 이제 본래 이행 의무는 안 생기잖아요. 그죠? 대신에 535조에서 이제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갑은 을에게 실내이익은 배상해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요건이 뭐예요? 갑이 이 건물이 이미 계약 체결 당시 멸실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갑도 건물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팔았을 때는 그때는 535조 책임도 안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5조 2항 보시면 이제 매우 중요하죠. 535조 2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매도인의 요건을 봤지만 매수인의 요건. 얘는 오히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뭐 너무 중요해.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535조 책임은, 그러니까 을이 결국은 이제 갑에게 뭐 야, 난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실내이익 배상을 물으려면 갑은 계약 이전부터 X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을은 도리어 이 X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돼.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요. 그래야 이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을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면 알았다. 당연히 실내이익 배상 못 묻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35조는 항상 이 항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535조 보고 있는데 535조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몇 조? 131조. 무건대리. 아니, 135조, 5조.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얘기니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럴 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자, 채권자, 즉 채권자의 악의과실 여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채무자 쪽에 귀책사유만 있으면 이거는 채권자가 악이라도 인정이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이번에 유괴 불능이 되죠. 병이. 그죠? 그럼 불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병이 갑에게 뭘 청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그죠? 병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병이 악이야. 그러니까 이미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병이 나중에 이중으로 매수했는데 갑이 얘한테 등기해주고 자기한테 등기 안 해줬다는 이유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는 당연히 됩니다. 그죠? 요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이거는 지금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병이 아무리 악이라도 갑의 귀책사유만 있으면은 이거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자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러니까 좀 비교 사례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뭐 이중매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뢰 물건인데 갑이 팔았다. 그런데 정부 타인에 걸린 매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 타인 걸린 매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오늘 뒤에 매매 나올 텐데 정부 타인에 걸린 매매였는데 병이 이미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병이 갑에게 매도인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자, 정리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채권자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청구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채무자한테 귀책사유만 있으면 돼. 그런데 담보 책임이나 그죠? 지금 말씀드린 담보 책임이나 요 계약 체결 과실의 535조나 무권 대리에서 135조나 이거는 지금 이쪽이 채권자죠? 지금 이제 을이 실내이익 배상 청구하는 쪽이잖아. 그죠? 이 실내이익 배상하는 청구하는 쪽이 악이다. 알았다. 그러면 청구 못 해요. 무권 대리도 마찬가지. 무권 대리 상대방이 이미 무권 대리라는 거 알았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무권 대리 135조 무권 대리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정리해 드리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를 지금 채권자 악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담보 책임하고 535조하고 135조 이거는 좀 조심하셔라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35조는 하나 더 있습니다. 135조는 또 보니까 청구 못하는 경우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바닥바닥 생각나야 돼. 뭐야?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이것도 135조 책임 못 묻습니다. 우리 볼게요. 자, 우리 일단 535조 2항 보면서 얘기 나왔으니까 535조 2항 다시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실내이익 배상 못 묻는다 얘기죠. 그죠? 그럼 135조도 가보실게요. 지금 이제 조문 강의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35조 가보시면 2항을 보실게요. 2항.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1항부터 보시면 이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자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진 넘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135조 책임이잖아요. 무과실 책임이고, 그죠? 그런데 2항 보시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 대리 책임 못 물어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던 경우에도 이 제한 능력자의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 책임 못 물어요. 135조 책임. 그죠? 이런 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죠? 그럼 좀 정리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535조랑 135조는 이 채권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아예 청구를 못 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때 아까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돌아오면 자, 악의자도 채무불이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요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또 하나 뭐 있어요? 과실상계는 나가죠. 과실상계.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 안 따지고 채권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 져야 되는데 다만 이 채권자 병이 뭘 당할 수는 있다? 과실상계를 당할 뿐이다. 그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을 뿐이지 청구권 자체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그죠? 구별을 잘 해주셔. 535조 2항 보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35조는 볼 게 더 있죠. 우리 이제 판례 보충 자료 가보시면. 그 판례 보충 자료 오늘 나눠드린 거 있어요. 그죠? 없으신 분은 잠깐 옆이랑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535조 보시면, 이제 판례 보충 자료 535조 밑에 판례가 1, 2, 3다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2017년에 나온 판례인데 기본적인 사항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꺽쇠 1번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에 불가능하겠다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이제 귀책사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계약 당사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그러니까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의 의무의 이행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뭐밖에 없다? 민법 535조에서 정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판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상 경험칙이나 뭐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 이행의 실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시다시피 법률상 불능도 불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놨으니까 계약 체결 전부터 이제 뭐 법률상 불능이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꺽쇠 2번 보시면 일필지의 토지인이 일부를 특정해서 매매계약 체결되는데 그 부분의 면적이 뭐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다. 일부를 매매했으면 이제 분할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할이 제한된다 그러면 결국 못 팔죠. 그죠? 그럼 이제 불능이다. 이게 법률적 불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렇게 법률적 불능이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뭐 535조 책임밖에 못 묻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이제 2017년 정도에 나온 판례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꺽쇠 2번부터 나오는 얘기도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판례 1번은 이제 요 얘기였고, 요 얘기. 그다음 이제 판례 2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535조 조문은 그 읽어보시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 이거를 전제로 535조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535조 요건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실내이익 배상의 대표적인 근거 조문이다 보니까 우리 민법상 여러 군데서 실내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계약의 불성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른바 부당 파기. 그러니까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착오 취소.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가 뭐 제일 쉬워 보이니까 이거부터 보면, 자,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잖아요. 회사가 있고 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면접 시험까지 보고 갖고 합격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합격 통지를 받으면 네, 이 회사에 합격하겠구나 그러고 다른 데 알아봐야 안 알아보죠. 그죠? 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회사가 야, 우리는 너를 채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당연히 뭔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지금 계약 체결 전이에요. 합격 통지만 받았지 아직 고용계약 체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부당 파기한 거예요, 지금. 그로써 이제 갑은 손해를 받고.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사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계약이 체결 안 됐으니까 결국 물을 수 있는 거는, 야, 내가 너희 회사에 다닐 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다른 회사 안 알아봤으니까 신뢰이익 손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신뢰이익 손해. 그죠? 그럼 이런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죠. 그죠? 학설은 535조.
여기에 실내이익 배상의 대표적인 조문이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535조 유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535조 유추정이 인정 안 하고 그냥 불법행위로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우리 민법에는 불법행위라는 훌륭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불성립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는 기본인데. 자, 우리 원시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535조가 규정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불성립하고 무효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건. 그죠?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불충족되면 불성립이고, 계약이 불합치했다 그러면 불성립이고, 그죠? 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다 있고 일치하는데 계약이 성립했는데 유효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는 535조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불성립일 때는 535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논리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공부하기 쉬워요. 판례가 논리 일관돼 가지고 이 535조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이외의 사례에서는 유추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판례는 유추정 안 한다. 유추정 안 한다. 뭘로 간다? 불법행위로 합니다. 차고 취소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껏 이제 내 집 마련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이 야 미안하다 내가 착오가 있었다 취소해버렸다. 그럼 이 사람 신뢰이익도 깨지잖아, 그죠? 그래서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착오 취소하면 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게 조문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똑같은 문제, 학설이. 착오 취소의 경우에도 신뢰이익 배상 문제 생기니까 535조 유추정 하자 그러는데 판례는 이것도 인정. 판례는 이것도 유추정 안 해줘. 그럼 판례는 불법행위로 가야죠? 이거 조심해야지. 근데 판례는 불법행위로 가는데 이 착오 사례에서는 불법행위조차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야, 우리 판례의 취지는 그거죠. 야, 109조에 따라서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데 109조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취소를 했는데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이게 말이 안 되냐고. 그죠? 왜? 위법성이 없잖아. 그죠?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109조에 따라서 취소한 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게 판례의 논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535조 유추정이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판례는 전부 다 유추정 부정이다. 그죠? 대신 불법행위로 가는데 계약교섭 단계 부당파기의 문제에서는 불법행위 인정을 했는데 착오 취소 사례에서는 불법행위조차 인정을 안 했다.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되셨죠? 그죠? 이 결론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판례 보충자료 535조 이제 판례 2번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이거 불성립입니다. 이거 535조 유추정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변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 같은 걸 인정을 해주죠. 변론을 하고 민법 535조를 유추정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죠. 우리 판례는 그냥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535조 유추정 안 해주고요. 그냥 불법행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로마자 3번이 이제 착오 사례죠. 그래서 민법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과실로 해서 착오에 빠져 계약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109조에 따른 취소니까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535조는 다 바꿔. 이제 536조로 넘어갑니다. 자, 536조부터는 여태까지 계약의 성립 얘기였고, 이제 제2관 계약의 효력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536조 동시함여권인데, 정확하게는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그래서 이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함여권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내 채무는 변제기에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단서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다. 자, 그래서 이제 쌍무계약행은 원칙적으로 동시함여권이 있는데 이제 변제기상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랑 조문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판례는, 예, 우리 아시다시피 통설 판례는, 예, 그 비쌍무계약의 경우에도 동시항변 관계를 이제 확장 적용하는 사례들은 있죠. 그죠? 뭐, 예, 그거는 뭐 여러분, 예,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기본서에 다 한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536조 2항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그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게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면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 그 경우에도 불안하면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그 X 목적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선이행 의무라서 내가 먼저 주긴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파산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목적물 줘도 제가 어차피 돈 못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 이제 동시항변권에 대해서 조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뭐 동시항변권 인정되니 안 되니 뭐 이런 판례들 무수히 많은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따로 정리하시고, 네. 네, 우리 보충 판례 자료 가보시면 요것만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동시항변권인데 요거는 이제 선행 의무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불안의 항변권, 조금 더 말씀드린 거죠. 선이행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그 예외가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 있고 두 번째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제 저는 이거 뭐 이제 그때부터라고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부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노트 1쪽에 두 번째 도해를 봅시다. 자,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이런 순서로 이제 지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1월 4일이 계약금 지급기일이었고 이제 1월 10일이 이제 중도금 지급기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1월 30일이 이제 잔금 지급기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금과 이제 소유권, X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동시관계로 묶어놨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체결해죠. 물론 이제 중도금을 제일 크게 하고 중도금과 동시항변권으로 묶어놨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예외적인 사례고 대부분은 이제 잔금과 이렇게 이제 동시항변으로 묶어놓는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가 이 시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예요. X는 이때 주기로 했는데 X는 이때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금을 미리 주기로 했으니까 X와 중도금을 비교하면 중도금이 선이행 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행지체 빠진 거지. 그래서 지금 매수인은 돈 안 주고 중도금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지체 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이 되는데 결국 이 시간까지 지나버렸다.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나서 현재 지금 이 시점이다. 그런데 매수인도 돈 계속 중도금도 잔금도 다 안 주고 있고 매도인도 X부동산 안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럼 우리 판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서로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뭐다? 동시관계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도 그죠? 서로 이행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나버리면 요때부터 요 이후부터는 이 원래는 잔금만 동시행 관계였는데 이때부터는 중도금도 이제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였는데 서로 이행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도구하면 그때부터는 중도금도 이제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예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이 X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 관계 있는 게 잔금, 첫 번째 잔금하고 두 번째 중도금이 있는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중도금은 지급기일부터 이행시세 빠지니까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붙잖아요. 그죠? 이 지연손해금이 언제까지 붙어요? 여기까지만. 이 이후로 지연손해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왜? 이때부터는 중도금 동시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도금도 동시관계니까 이 이후로는 지연손해금 안 붙고 그래서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손해금 생깁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요 지연손해금도 이제 X와 동시관계에 있다. 지연손해금. 그래서 잔금, 중도금, 요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요 세 개가 전부 다 이제 요 X 소유권 이전과 동시관계 들어간다. 요 판례죠, 그죠? 요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노트고 이제 판례 원문 보시면. 그래서 노트 536조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로마자 1번. 매수인이 선의의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해서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에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했다면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서류 제공이 동시에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행지체 책임 안 진다. 여기까지만 진다.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이제 중도금 잔금만 얘기했는데 밑에 로마자 2번 보시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손해금과 그다음에 잔대금의 지급 채무 요 세 가지가 모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기금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시형 관계다. 그죠?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그죠? 되셨죠? 노트에다 그려놨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536조는 이 정도 보실게요. 그래서 뭐 동시관계 있나 없나는 뭐 자세한 판례들은 기본서를 보시고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537조로 가시면 이제 위험부담 얘기가 나오죠. 아까 그 후발적 불능일 때 귀책사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귀책사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네, 이 위험부담 사례는 참여 사례 뭐 이런 걸로 설명하면 제일 쉽죠. 참여를에게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다. 참여를 아시다시피 종료물이다. 그러면 이 참여가 이제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조달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례로 갑이 을에게 뭐 이거는 뭐 종료물 지참채무니까 이제 을의 주소지의 현실 제공에 특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참외를 가지고 가던 중 멸실됐다. 이 사례. 그죠? 가지고 가던 중 멸실되면 아직 특정되기 전이니까 뭐가 있어요? 조달 의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외를 새로 구해서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물건의 위험을 그냥 갑이 부담한다.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례가 바뀌어가지고 갑이 을의 현 주소까지 갔는데 을이 부재 중이어서 어쩔 수 없어 되돌아오던 중.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을의 수령 시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갔는데 을이 없어서 되돌아오던 중 멸실이 됐다 그러면 가서 현실 제공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특정 후다. 특정 후에는 조달 의무 안 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제 물건의 위험이 이전된다.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인 을에게 이전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을이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니까 을은 더 이상 갑에게 참여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갑도 을에게 참여를 안 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을은 참여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참여를 달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야. 둘러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제 참여를 더 이상 안 줘도 되는데, 그럼 갑은 을에게 참여값을 받아낼 수 있냐? 요게 이제 무슨 문제다? 요건 대가의 위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부르는 거는 요 대가의 위험 문제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537조와 538조가 있고, 그래서 이제 537조가 채무자 부담치 원칙.
채무자 부담 원칙이니까 참외를 지급해야 될 채무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외를 안 줘도 되는 대신에 참외값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537조 채무자 부담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537조 읽어보시면, 자,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참외값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가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538조 가시면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해 이행 불능이다. 그죠? 그래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참외가 깨진 게 을 때문이다. 그때는 538조로 채권자로 이제 대가의 위험이 이전되니까 채권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더 이상 참외는 안 줘도 되지만 을은 참외값은 갑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538조다. 그죠? 자, 그리고 2문 보시면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도 같다? 요거죠, 이거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을이 없어가지고 되돌아오던 중 갑의 과실 없이 이제 목적물에게 참외가 멸실됐다 그러면 이때도 538조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참외는 안 줘도 되지만 을로부터 참외 대금은 받을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은 대가 위험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537조 8조 요거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이전 요거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봤는데 우리 관련 판례도 좀 보십시다. 그래서 판례 자료에 537조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부당이득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례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 이 뭐 채권자 귀책 사유도 아니고 수령 지체 중도 아니어서 537조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537조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갑은 참외 안 줘도 되고 을도 대금 안 줘도 돼요. 둘 다 이행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이행 안 하면 되는 상태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서로 간에 뭔가 이행한 게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이제 부당이득 문제 생기죠. 그죠?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537조 상황에서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데 뭔가 준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 지금 참외 사례를 드러났는데 예컨대 X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인데 을이 사용했다. 사용이익 받았다 그러면 이 사용이익도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37조 밑에 판례 보시면 민법 537조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줄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한다. 그죠? 서로 없었을 때는 그냥 소멸시키면 돼요. 근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돼서 부당이득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37조가 적용되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곽수 2번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 귀책 없이 불능에 이르러 매매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거기 종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려면 계약 성립 당시부터 흠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효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취소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매매 계약이 종료되는 사안이다. 그죠? 이때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고 뭐 계약금 받았으면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 그다음에 매수인은 이게 중요하죠. 목적물을 점유상 의용함으로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537조 상황은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비교를 좀 해야 될 게 우리 201조 사안이랑 좀 비교를 해야죠.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201조는 선의 점유자는 이제 과실수주권이 있다는 얘기고 또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는 판례 때문에 201조가 적용되는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에서는 선의자면은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어요. 요거랑 비교를 잘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201조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선의자는 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요 위험 부담 요 537조 사례에서는 사용이익까지 반환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을의 선의악이 따지지 않았어요. 판례는. 그죠? 그냥 반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좀 조심하셔라. 이건 좀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 부담에서는 그냥 선의악이 안 물어보고 그냥 사용이익 반환하라 그랬어요.
근데 201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면 선의자는 사용익 반환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판례는 아시다시피 무효 취소의 경우도 201조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효 취소의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조심하셔라. 됐다. 그죠? 네, 요게 이제 그 537조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이제 판례 자료 538조 밑에 이제 판례 자료 보면, 제가 이제 538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근로계약 사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부당해고하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는 일을 해주고 싶은데 사용자가 부당해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해줬다 그러면 누구 귀책사예요? 채권자 귀책사유잖아. 그죠? 사용자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538조가 적용돼서 근로자는 일은 안 해줬지만, 그죠? 근로자는 일을 안 해주잖아. 일을 안 해줬지만 그래도 뭐는 받을 수 있다? 임금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538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판례국사 1번 보시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는 다음 줄 근로자가 근로관에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는 538조 1항에서 계속 근로했던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일은 안 해줬지만 538조에 따라서 돈은 받을 수 있다. 판례국사 2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 판례국사 2번 중요한 거지. 지금 이제 538조에 관련된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이 판례 이제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노트 먼저 보실게요. 노트 1쪽에 맨 밑에. 조금 전에 537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 세 번째 그려드렸어요. 그죠? 노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 1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변제 제공의 3단.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 제공이에요. 현실 제공은 기본이다. 그죠? 그런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하면 이제 수령 거부 뭐 이렇게 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구두 제공만 합니다. 그래서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 그래서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구두 제공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하나를 더 인정을 하죠. 그죠? 이른바 이제 영구적 불수령 3단계. 그죠? 우리 판례가 이 채권자가 명백히 그죠? 수령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아주 명백히 확고하게 밝히면 우리 판례가 영구적 불수령 사례라고 했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죠?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를 밝히고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혔는데 구두 제공은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판례국사 2번에 요 윗부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판례국사 2번 보시면 민법 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 변제 제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채권자 지체가 뭐예요? 채무자는 변제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야 지금 수령 지체자. 그러면 채무자는 제공을 해야 돼. 제공. 그죠? 맞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제공을 했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야 수령 지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공이 3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밑줄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해야 되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행위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구두 제공을 하도록 무방하다. 그래서 1단계 현실 제공, 2단계 구두 제공. 나아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 가로치고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사례에서는 구두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제공을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영구적 불수령,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영구적 불수령일 때 필요 없다는 얘기가 효과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극적, 적극적. 그래서 이 소극적 효과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이 주겠다는데 채권자 갑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채권자 갑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히니까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으니까 채무자가 구두 제공조차 안 했어요. 그죠? 이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 빠져요?
안 빠지지. 왜? 이거는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하는 거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538조 사례에서 우리 아까 538조 중에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 쌍방 과실 없이 그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랬는데 대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랬는데 자 이때도 채권자가 영수구적 불수령하니까 구두제공조차 안 했어요. 그죠? 구두제공조차 안 했는데도 채무자는 뭐라고 주장해? 야, 이거 영구적 불수령이니까 내가 구두제공조차 안 해도 채권자 이거 수령지체 중인에 해당되니까 대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니까 나는 물건 안 주고 대금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우리 판례가 여기까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이건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정리할게요. 영구적 불수령이라는 형태를 인정하고 이때는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다는 얘기는 소극적 효과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소극적 효과만 주고 적극적으로 대가 위험 이전까지 시켜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영구적 불수령 사례라도 대가 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적극적 효과까지 얻으려면 그때는 뭐다? 현실 제공이나 최소한 구두 제공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계속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죠. 밑에서 5째 줄.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소극적 효과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538조 1항 2문 소정의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즉 대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최소한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구적 불수령 사례에서 경우에도 대가의 위험을 이전시키려면 그러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냥? 그래서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 판례였고 자 그러면 이제 538조까지 받고 이제 539조네요. 그죠? 539조인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539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 한 10분 15분 정도 쉬겠습니다.